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잡히면 당황스러우니까 그 현장에서 적발돼갖고 바로 현행범 체포돼가지고 조사받는 그런 경우 있는데, 카메라 사건들 가가지고 찍었냐 아니면 안 찍었다 그래요. 첫날이가 다 안 찍었답니다. 이제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끌려가다시피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런 분들 한 10분 계시면은 아닌 분들 한두 분 있죠. 그 아닌 분들 한두 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찍었냐면 바로 인정합니다. 찍었다고. 그럼 예전에도 찍었냐? 예전에도 찍었다. 근데 얼마나 찍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자, 카메라 촬영죄 사건은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과거 상습적으로 촬영한 내용까지 포렌식 되어가지고 쫙 합쳐져가지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징역형, 그러니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잘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실형의 집행유예보다 처벌 수준이 더 낮아질 수는 없을까? 과연 처벌의 하한선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최신 사건들 몇 건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 놓고 이제 몇 건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이 선별 기준을 우선 알려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판결난 최신 카메라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그러니까 길거리, 대중교통, 백화점 이런 공공장소, 개방된 장소에서 막 찍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 횟수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수십 회, 수백 회 이런 사건들, 그리고 초범인 사건들 모았고, 단순 촬영 외에 유포나 판매된 것, 이런 것은 제외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불구속 구공판된 사건들, 그러니까 정식 기소된 사건들에 한해서 이제 좀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출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것, 최대한 일일이 저희가 기록 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촬영물 자체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건의 사건을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이 촬영 횟수가 많게는 수십 회, 그리고 이제 200회가 넘는 것도 있죠. 촬영 기간도 길게는 1년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이제 판결 내용 있고 처단형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처단형의 범위는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형량을 정하는 범위 기준 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판사님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판결문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우선 AB 사건부터 먼저 보시죠. 판결 내용이 어땠을까? 예전에 제가 20가지 몰카 사건 처벌 수준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한 번에 쫙 비교 정리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A는 범행 횟수가 88, B는 275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면 둘 다 집행유예로 잘 끝났습니다.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 신고한 피해자하고는 모두 다 합의를 했고요. 과거 촬영한 피해자는 누군지 모르니까 합의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때부터 처음부터 인정 반성하는 이런 취지였고, 양형자료도 많이 냈습니다. 양형자료 뭐 이것도 관련 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는 수준도 비슷해요. 양도 비슷하고 뭐 거기에서 큰 차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실형 집행유예 어렵게 나왔죠.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죠. 아니, A는 88회고 B는 275회로 차이가 크죠.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형량 보면 B가 굉장히 적어요. 더 A보다는 집행유예 기간도 더 짧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막 이렇게 단서가 될 만한 그런 것들, 어떤 뭐 피고인분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해서 제출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 뭐 어떤 차별이 있을까 이런 것도 쭉 봤는데, 별 차이점 없어요. 별 차이점 없는데, 유의미한 어떤 B가 유독 이렇게 횟수가 많은데도 형량이 A보다 적게 나는 이유를 설명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애시당초 워낙 비슷한 사건들을 골라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다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이분들이 해갖고 오는 수준도 다 비슷하고 양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분들이 뭔가 준비해가지고 차별을 둔 사건은 아니거든요. B가 A보다 유독 뭔가 많이 준비했다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뭐다? 소위 복불복이다, 복불복이다, 뭐 이런 건데, 이 복불복이 뭐의 복불복이냐 좀 이따 살펴보시고, 그 대신 이제 다른 의미를 좀 굳이 찾아보자면은, 일단 카메라 사건은 모두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촬영 횟수, 기간 이런 것들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전체 촬영 횟수하고 최초 촬영일부터 마지막 촬영일 기준으로 그 기간을 특정을 한 건데, 이제 수사
수사 말미에 그게 특정이 되는 거죠. 피의자들이 보통 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어디서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하면은 범행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촬영물을 몇 건 좀 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은 AB 사건만 보더라도 촬영 횟수가 일단 상습적인 이상은 그거 몇 개 줄인다고 해서 대세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오히려 범행 횟수가 많은데 형량이 적게 나왔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범행 횟수가 적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하면은 반드시 범행 횟수를 내 의지대로 줄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남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 대상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수십 회 이상인 상습 촬영인 이상 몇 건 빠진다고 해가지고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또 무조건 자기가 많이 잡아 넣어가지고 범죄 일람표 쫙 만들어서 수백 개 이렇게 딱 해서 하나도 안 빼주고 다 이렇게 딱 만들면은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범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을 다 받는 거냐, 일부는 빠질 수도 있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알아서 선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릴 건 추리고 뺄 건 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드시 이 피의자 신분일 때 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전체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보면은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는 얘기인 겁니다. 3회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빼가지고 1회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괜히 오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원 쫙 했는데 300개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10건 줄였어요. 10건 줄였으면 많이 줄인 거잖아요. 뭐 20건 줄였다 칩시다. 그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난 참여해서 20건 뺐다, 그래서 300개 280개 됐다, 굉장히 잘했구나. 이게 무슨, 그러니까 280개나 300개나 뭐가 달라? 똑같은데. 실제 그 20가지 사건 비교해본 거 보세요. 이 촬영 횟수가 뭐 몇 회냐, 뭐 100회냐, 150회냐, 무슨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상습 촬영인 이상. 그럼 뭐가 중요하냐? 괜히 선별 과정에서부터 이렇다 저렇다 뭐 변명하거나 뭐 또 조사 단계에서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딱 인정하고 내가 많이 찍었다, 예전부터 찍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남는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몇 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경찰들이 이거를 좋게 봐서 안타깝게 여기고 해서 알아서 선별 잘해주고 알아서 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잡히면 당황스러우니까 그 현장에서 적발돼갖고 바로 현행범 체포돼가지고 조사받는 그런 경우 있는데, 카메라 사건들 가가지고 찍었냐 아니면 안 찍었다 그래요. 1000마리가 다 안 찍었답니다. 이제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끌려가다시피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런 분들 한 10분 계시면은 아닌 분들 한두 분 있죠. 그 아닌 분들 한두 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찍었냐는 바로 인정합니다. 찍었다고. 그럼 예전에도 찍었냐? 예전에도 찍었다. 근데 얼마나 찍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형량 정하는 판사님이 볼 때 처음에 부인하다가 안 찍었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안 찍었다고 하는 사람 그냥 집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압수하죠.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딱 해갖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나온 거 두고 다시 부르거든요. 그때 가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제 가서 인정한다? 그런 사람하고 처음부터 인정했던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뭐 그런 차이인 거죠. 세세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같이 또 살펴보시고, 결국 한두 번 촬영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상습범이라면은 촬영횟수나 기간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이런 세세한 차이는 최종적인 처벌 수준과 반드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되면 사실 효과는 똑같잖아요. 그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몇 년이든 간에 집행유예 나왔으면 이제 실형 선고 되는 거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피고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재범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재범을 하면은 실효가 되니까 실효된 형량이 중요하겠죠. 근데 재범 안 할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니까. 그럼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 그래서 가서 열심히 주장하셔가지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한번 뭐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고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다른 사건들, 모든 제 의뢰인분들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 결과가 안 좋았냐? 그렇지는 않았죠. 아시다시피 무리 없이 다 잘 끝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거의 전부 다. 그 다음 CD 사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인데, C는 이제 44회 범행이, D는 30회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습 촬영이죠. 횟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범행 기간도 되게 길죠. 그러니까 1년 4개월 뭐 이러니까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거의 전문가 다 되셨으리라 싶은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합의하고 잘 방어하면 뭐 대충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판결 내용도 그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 판결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둘 다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아니, 어떻게 벌금형이 선고되나?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구공판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사가 처음부터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카메라 사건을 대하는 자세 영상에서 검사가 상습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집행유예로 방어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건인 거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D 사건은 딱 이례적인 촬영 사건의 처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합의가 안 된 경우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례적으로 촬영 딱 한 번에 하고 딱 걸렸는데, 만약에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제가 해서 그런 거다, 제가 한 건 맞는데 저 때문에 잘 나온 거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실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상습 반복적인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상 이유하고 피고인이 둘 다 모두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인데요. 이 직업상 이유는 형사처벌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직업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시사건 피고인은 실제 당시 어떤 특정 직장에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은 해고가 된다라고 직장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분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 규칙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을 좀 제가 했었죠. 이게 이제 실제 시사건의 피고인 분의 직장 취업 규칙 중에 당연해고 사유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인데, 사항에 보시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징계 없이 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 해고된다는 뜻이죠. 또 집행유예인 경우하고 나눠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 사항의 내용은 결국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형을 받든 똑같이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벌금형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들어보시면 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한번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판 말미에 변호인이 제가 양형 의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실형 선고는 꼭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아가서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선체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판사님께 말을 했던 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취업규칙 보고 제가 재판 말미쯤에 제가 노렸던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법 하겠다 분위기 봐서 나중에 이제 판단되는 거죠. 일단은 최후 선정의 목적이 이제 실형 선고 면하는 거지만 부차적으로 가능하면 변호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노렸던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피고인도 굉장히 기쁘셨고, 또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D 사건도 이제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가 역시 이제 직업상 이유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D 사건 피고인은 사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공공기관은 보통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을 하니까 이 벌금형이 선고되면은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을 하니까 그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습 촬영이니까 아무리 벌금이 나와도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으니까 해고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해고되는 거는. 그럼 뭐 직업유지가 뭐가 반영이 되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기관이 이제 특징이 있죠. 이 피고인분이 다녔던 특정 학교를 졸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곳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학교를 졸업한 이력은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재직하는 것이 아니면 소위 무쓸모라는 거고, 해당 공공기관도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도 그 공공기관 밖에 나오면은 역시 무쓸모라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판사님이 벌금형으로 대폭 선처해 주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제가 노렸느냐? C 사건은 아까 제가 분명히 노렸다고 했어요. 근데 D 사건도 제가 노렸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면 벌금 액수 너무 적었으니까. 이제 간혹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C사건처럼. 근데 이 D사건은 벌금형이 나온 것에서 더 나아가서 벌금 액수도 굉장히 적었어요. 이걸 제가 노렸다고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거짓말인 거죠. 그만큼 외의적인 경우였으니까. D사건 판결문에 게재된 법률상의 차단 범위가 보면은 5만원에서 7,500만원이었어요. 판사님은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하되,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을 줄 거냐, 벌금형을 줄 거냐. 왜냐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 있으니까 판사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 징역이냐 벌금이냐. 근데 판사님이 일단 벌금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벌금형 중에서 얼마를 줄 거냐 이 문제인데, 5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에서 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7,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서 D 피고인한테는 500만원으로 매우 낮게 선고를 한 겁니다. C 사건의 경우 촬영 횟수가 조금 별 차이 없는데 벌금 3천이 나온 거 고려하자면 D 사건이 얼마나 형량이 적었는지, 적게 선고가 된 이례적인 케이스인지 아실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건 벌금형을 노린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했을 뿐이고, 다만 이제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왜냐면 특수한 공공기관이니까 그간의 피고인이 쌓은 이력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자료도 많이 내고 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르세요, 판사님들이. 근데 사실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면해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벌금형은 일단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같은 전과 기록에 일단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직장이나 회사들이 벌금형의 처벌 이력은 재직이라든지 취업에 문제가, 입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 상으로도 벌금형 선고 이력은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이 징역형인 경우보다는 비교적 그 결격 기간이 단기인 점이 있으니까 결국 피고인의 해고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유죄 판결로 인해서, 다만 해고 이후에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나름대로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한 판결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결국 D사건 벌금형 선고는 뭐 때문이다? 판사님의 재량도 큰 몫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카메라 사건은 상습 반복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의 하한은 실제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직업상 이유하고 큰 관련이 있었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의 재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규정 하나 딱 제출해서, 인사규정 하나 제출해서 나 징역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그동안 어떻게 성실히 근무해 왔었는지,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다른 직종이나 직장 이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해고 이후에 생계 유지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부연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이 설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명들 변호사가 좀 안 하고 있거나 좀 미진하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어필 하셔야죠. 변호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싶으시면은 그런 내용을 좀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 이런 데다가 본인이 쓰셔도 돼요. 본인 사건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의 재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인정하고 반성하고 납작 엎드리고 변명하지 말고 피해자한테 사죄 노력하고 합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하고 이런 것들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자료화해서 판사님한테 그게 기록으로 이제 누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형사입건 이후부터 자숙하면서 어떻게 쭉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자료로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술 내용도 아까 잠깐 설명했던 처음에 안 했다고 하다가 포렌식 나오니까 그제서 인정하고 이런 사람하고 처음부터 그냥 인정하고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하고 판사님 볼 때 정성적인 요소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세세한 부분 사실 크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다라고 희망하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앞 두 가지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결국 정량적으로 내가 뭔가 정해놓은 어떤 조건들 속에서 판결을 받는 것 뿐만 아니고 정성적으로 뭔가 요소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 판사님부터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뭔가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본인이 노력을 해봐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